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사례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201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한 대학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학교예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진로 취업 관련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번 나눠서 2,000명이다 보니까 해당 한 200명 가까이씩 10번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제가 3, 4학년 졸업반 대상으로 하는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왜냐면 내년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4년, 뭐 많게는 7, 8년 뒤에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미래 취업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강의 중반에 그러니까 한 5일째쯤 되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아침 뉴스 기사로 취업 현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뉴스를 믿어도 좋고 제 강의를 믿어도 좋은데 저는 제 강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2021년 9월 30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확산되어서 이제 백신을 긴급하게 도입을 했고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던 때였어요. 아마 그때가 6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추석 때까지 1차 접종은 70% 이상, 2차 접종까지 해서 50% 이상까지 올리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다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 비대면이었잖아요. 저희도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수업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참 좋은데 만에 하나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저희가 접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효용도 당시에는 확인된 게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걸째에 따라서 기업의 향방이 많이 갈라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1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10일간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의 확진 비율, 뭐 사망자 비율 등등을 제가 체크를 했었습니다. 2027년 9월 30일 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지금도 글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당시에 110여 거의 4개월 가까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슬프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만 코로나의 확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일단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백신 자체가 지금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시에 확진 대비 사망자 비율도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2021년 9월 30일 날 최종 결론으로 2021년 겨울에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기업을 이제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으로 대거 이제 변경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그때 그 의사결정에 영향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24년도 미국의 대선인데요. 당시 이제 10월 말 11월 초의 여론 상황은 이제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잡고 오히려 역전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의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에 가까웠죠.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거의 뭐 80표 이상 그 선거인단 숫자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씩 양쪽 다 있는데요. 대부분 민주당 쪽에 배팅을 했습니다. 단 하나, 이제 테슬라만, 이제 앨런 머스크만 몰빵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본인이 밝힌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추정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투자가 너무나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지금의 앨런 머스크와 그의 어떤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잘 안 믿어요.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대답했더라, 딸랑 한 1000명, 1500명
이런 데이터보다는 빅데이터에서 오는 어떤 인사이트를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뭐냐? 첫째, 양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데이터 그러면 메가 단위였다면요. 지금은 기가바이트 단위, 뭐 테라바이트 단위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 저희가 이제 챗GPT가 GPT 모델 3.5 때 저희가 등장을 해서 뭐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켰죠. 뭐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당시에 챗GPT가 학습을 했던 데이터 규모가 약 400기가바이트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로는 엄청난 양인 거죠. 근데 그 400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백과사전 뭐 예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USB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400기가 정도 된다는 얘기는 그런 USB가 뭐 수십 개 정도 분량이니까 어마무시한 양을 학습을 해서 챗GPT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봤을 때는 비교 불가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도출하는 것을 빅데이터, 우리 다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빅데이터의 특징은 규모, 속도,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특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강의나 교육을 받아보시면 빅데이터의 특징을 뭐 세 가지 부위, 뭐 5가지 부위, 7가지 부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규모, 속도,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트렌드를 예측해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 분석이 어려웠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 키워드 분석은 가능한데 키워드는 정형 데이터인데 소셜미디어에 예를 들면 영상이나 뭐 목소리나 그다음에 이제 글자 이런 것들 글자도 이제 문장이죠. 이게 분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비정형, 뭐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정형화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 빅데이터가 어마무시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으로 가져가면서 빅데이터가 이제는 뭐 원유에 비교될 정도의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된 거죠. 자, 이런 빅데이터가 지금 뭐 산업 전반에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는 영역을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그 백그라운드에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이제 접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특히 산업 분야가 20, 30년 이상 된 기업들은 대부분 IT가 들어가 있고 그 IT를 바탕으로 해서 막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제가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할게요. 그 PPT가요. 그 교환이 있고 최신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버전은 제가 클래스룸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최신 버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보완을 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슬라이드보다 양이 조금 더 많아요. 이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 마치고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클래스룸에서 다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케팅, 헬스케어, 뭐 금융, 제조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나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이 IT 다음으로 IT를 많이 도입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대학생이시니까 신용도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대학생이라든가 뭐 전업주부 이런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들의 신용도를 체크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뭐 돈 빌릴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융 시스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송금하고 받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입출금의 거래가 일정한 금액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개인 간의 어떤 신용도 같은 걸 추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에 비추어서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비추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출금의 패턴이 비슷하다면 그 사람에게 일정한 신용도를 부과하는 거죠.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에 대해서 상환율 계산을 해서 별도의 어떤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진 게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라든가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 좀 안 된 나라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신용도 평가라든가 금융 간의 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과거에는 의사결정을 적용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 데이터로서 뭔가를 끌어내지 못한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게 과거는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금융기관에 거래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나와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의 데이터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부과하고 있는 신용도에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서 소셜미디어 패턴이 뭐 특정하게 나오면 아, 신용도 몇 점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를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와 달리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의사결정이 과거의 데이터로 다루지 못했던 비정형 데이터 쪽에서도 다뤄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금융기관 쪽에서는 사실상 AI가 없는 기업은 이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헬스케어라든가 뭐 우리나라 의료 이런 쪽도 지금 사실상 AI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만 할지라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 적용하면 아예 안 맞는 건 아닌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의 차이도 있고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데이터를 패턴을 가지고 와도 우리나라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은 그 접목하는 과정의 어떤 적합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은 한국형 데이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산병원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내 병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한 번에 정확하게 진단을 어디서 받지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대병원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제 서울대병원이 뛰어난 얘기가 아니라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런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분석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도구들도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반정형, 비정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이 등장하기 전부터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DBMS라고 부르죠. DBMS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관리한다는 게 분석 전에 어디에 저장했고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제 쪽에서는 보이는데 혹시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쪽에서는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잠깐 멈추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그렇군요. 예, 제 쪽에서는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보이고 있었는데 잠깐 화면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했습니다. 예, 중간에라도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데이터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특히 뭐 조금 IT 쪽에서 하시는 분들, 특히 오픈소스를 좀 다루신 분들은 현재 오픈소스계에서 과거에는 다루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뭐 여러분 뭐 멀티모달 가능한 생성형 AI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텍스트 입력하고 파워포인트 입력하면 파워포인트가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반정형 데이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에 파워포인트에 수많은 어떤 틀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안에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일반 텍스트 코드로 바꿔버리면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읽을 수 있죠. 그걸 다룰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블록체인 같은 걸로 만들어서 암호화된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그 동용 암호 기술 같은 걸 사용하면 암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돼요. 뭐 상상 초월의 기술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술들이 결국 데이터 처리 도구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고 뭐 요즘 뭐 데이터 공부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파이썬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로우코드, 노코드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코딩 없이도 데이터 다루기 시작했죠. 제가 보통 이제 코딩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이나 경상 계열 학생들이 데이터에 공부하겠다 할 때 전 파이썬 권장하지 않고요. 뭐 오렌지 3나 이런 비정형 데이터 노코드 도구들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왜냐면 굳이 코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데이터 분석만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 얻는 것은 이미
코딩 없이도 처리하시는 도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데이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잘 고르시면 생각보다 좀 쉽게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예전에는 데이터 그러면 너무나 소중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비싼 도구, 뭐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든가 SPSS 이런 어떤 정말 사용료만 막 연간 몇 천만 원, 몇 억 내야 되는 도구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데, 지금은 R이라든가 노코드 도구까지 다 무료로 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나 분석이 되니까 누구나 그 데이터를 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기업에서도 과거에는 분석 도구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을 다뤘다면, 이제는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니까 누구나 데이터를 다루면서 이런 고난의 문제라든가 보안의 문제까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의 어떤 그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나는 데이터를 모으는 부서예요. 큰 회사들은 좀 분리가 돼 있거든요. 모으는 부서라는 얘기는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으는 부서인데 다룰 수도 있게 되니까 이 분석 그 기관에 보내지 않고 내가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처리해 본다거나, 또 처리해 봤더니 뭐 나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분야와 결과가 안 나와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윤리적인 것도 굉장히 잘 다뤄야겠죠. 제가 제 컴퓨터에 명함 정보가 한 13만 개 정도 있습니다. 명함 카드로 따지면 한 50만 개 이상 갖고 있는데요. 유효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한 10만 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뭐 20몇 년 동안 모은 거죠. 뭐 이제 기업의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거 해킹을 하면 한 번에 몇백만 개, 그리고 그 뭐 우리 업체 다크 사이트 이런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들어가시라는 것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접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다크 사이트에 가보면 다크웹 쪽에 우리나라 개인정보 전 국민 데이터를 한 두세 번은 복사할 정도의 양이 돌아다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잘 못하시면 실제로 충분히 뚫립니다. 뭐 최근에 뭐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뉴스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 해킹은 그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카페에서 공유기 쓰는 모든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를 해킹을 해서 컴퓨터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자동화 도구로도 할 수 있어요. 공개된 자동화 도구. 그걸 또 다크사이트 이런 데 다크웹에서 또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킹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정말 빅데이터를 모으는 게 보안상으로도 정말 중요하고, 이런 규약이나 법을 잘못 따르게 되면 뭐 당연히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윤리적인 면도 빅데이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벡터DB와 하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반정형, 그다음에 비정형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다룰 때 일단 데이터를 제가 다룬다면 데이터가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스토리지는 그냥 저장하는 공간이고,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든 접근하고 관리, 뭐 지우든 키우든 복사하든 옮기든 관리를 하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DBMS라는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점에서 하둡은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까지 저장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벡터DB는 뭐냐면 이제 AI 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예전 같으면 나는 I 뭐 이렇게 해서 뭐 go to school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를 단어와 예를 들면 단어를 다 끊어서 형태소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I go to school이라는 문장과 나는 학교에 간다는 문장을 이제 그 다 데이터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벡터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냥 문장 대 문장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심지어 한 개의 문장이 아니라 수백 개의 문장의 연결고리를 분석을 해서 하나의 문장을 번역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구글은 이미 그 방식으로 번역을 해서 1차 번역은 지금 사실상 이제 기존의 AI 등장 이전에도 번역이 충분히 올라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AI 번역까지 통해서 거의 이제 전문 통역기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가 있죠. 그게 이제 벡터 방식입니다. 이제 벡터 방식은 단점이 뭐냐면
단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복잡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교해지는 대신에 그만큼 그 학습이라든가 학습된 결과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를 얘기할 때 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학습 비용이 많아진다, 이건 뭐냐면 더 고도화된 벡터 방식을 구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걸 이제 벡터 DB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정형 DB는 오라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뭐 MySQL이라든가 MS SQL 같은 게 많이 쓰여졌는데 지금은 하드비라든가 벡터 DB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도 다루게 되면서 AI 쪽의 어떤 발전들이 촉진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